정책 지식 포럼 1100회째 포럼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전략적 규제 혁신과 덩어리 규제 개선이라는 과제를 갖고 이민호 박사님께서 발제를 해주시고 임택진 과장님과 우리 또 친애하는 김은주 교수님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저는 사회를 맡은 김준기입니다. 먼저 양력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은 우리 이민호 박사님 여기서 벌써 몇 번 하셨죠? 발제도 하시고 토론도 하시고. 학교에서 불러주시면 언제든 다죠. 그래서 소개가 필요 없으신 분이긴 하지만 혹시 또 모르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우리 서울대 사범대를 졸업하시고 서울 행대 석박사를 취득하셨죠. 2008년부터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연구위원으로 계셨으니까 거의 벌써 16년 차, 예, 좀 있으면 20년 되시고 또 평가의 달인이십니다. 우리 공공기관 평가뿐만 아니라 재정사 평가, 자체 규제심사 평가, 책임 운영기관 평가, 예, 거의 지금 단장급이시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규제 분야에서도 참 많은 연구를 하셨고 규제센터장도 하셨죠. 행정연구원에. 그래서 아주 오늘 발제가 크게 기대됩니다. 먼저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토론자 두 분 중에 임택진 규제조정실 과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강대에서 학사를 하시고 연대, 서울대 행대, 카이스트 대학원에서 각각 경영학, 행정학, 공학 석사 과정을 마쳐서 우리는 2개는 인정하지 않지만 3개는 박사급으로 인정합니다. 네, 다양한 역할을 규제 분야뿐만 아니라 국조실에서 역할을 하셨고요. 또 책을 많이 쓰셨네요. 규제의 틀이라는 책과 또 재작년이군요. 규제개혁 정책의 이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또 적극 행정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정책상 등을 수상하신 경력이 있습니다. 현재 지금 그 국조실 규제총괄 정책관실 규제정비과장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김은주 한성대학교 사회과학부, 이거 잘 소개를 해달라고 아까 말씀이 계셨어요. 법정책출액 교수님으로 계십니다. 우리 사범대와 또 행정대학원을 졸업하신 또 아주 출중한 동문 중에 한 분입니다. 아마 완투가 누가 완투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동문 임팩트 팩터 가장 높은 1, 2위가 여기 참여하신 것 같아요. 행정연구원에도 계셨고요. 우리 아시아 개발연구소, 지금은 글로벌 개발연구소로 DDI로 바뀌었죠. 거기에 틀을 내리는데 아주 큰 역할을 많이 하셨습니다. 다수의 논문 실적뿐만 아니라 우리 최근에는 이제 ODA의 구루로서 큰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박수로 또 한번 설명드립니다. 네, 그래서 뭐 소개가 너무 기니까 우리 이민호 박사님 한 25분에서 30분 발제해 주시고 각각 10분씩 토론하시고 플로어에서 질문 받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한국행정연구원의 이민호입니다. 규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이제 전략적 규제 혁신과 덩어리 규제 개선인데 이수정 교수님께 부탁을 받으면서 무조건 금연석 교수님이 좋아할 만한 걸 해야 된다. 네, 그러셔서 뭔가 팬시한 말을 써야 되는데 사실 요새는 저희 연구원에서 그 연구과제 4년도 이제 2025년도 연구과제들 지금 모으고 있는데요. AI가 안 들어오면 과제가 안 됩니다. 요새는. 사실 약간 과도하지 않은가라는 생각 들긴 하는데 약간 그런 쪽으로 인공지능 규제 뭐 이런 걸 할까 하다가 뭐 제가 잘 알지도 못하고 사실은 제가 많이 하는 부분이 이제 현장에서 규제 혁신, 임택진 과장님도 계시지만 현장에서 규제 개혁하는 부분, 정비하는 부분인데 상당히 현장에서 되게 기존과 다르게 좀 차별화된 말을 많이 쓰려고 하죠. 그래서 규제 혁신이라는 말이 어느 순간 여러분들 보면 규제 혁신도 되게 일상적으로 저희가 쓰이는 말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해외 컨퍼런스에 나가서 규제 혁신을 연구한다 그러면
얼마나 특별한 걸 연구하길래 혁신이라 그러냐. 우리는 아직도 규제개혁인데. 네. 그리고 거기서 저희는 전략적으로까지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략적 접근에 행정대학원 와서 제일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뭐 법학하시는 분들, 뭐 제가 아까 평가라는 얘기 하셨는데, 평가위원을 만나면은 옛날에 모 법대 교수님이 그 얘기 하셨거든요. 행정학이 학문이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거든요. 아니, 그냥 편하게 말씀하셨는데, 행정학은 굉장히 상황에 맞춰서 목표 달성을 위해서 가장 전략적인 어떤 수단과 방법들을 잘 이렇게 선택하고 진행을 하는 그런 점에서 나중에 평가가 다 끝난 다음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이 박사 보니까 행정학이 그래도 꽤 괜찮은 것 같더라. 그래서 굉장히 그때 제가 행정학을 했던 걸 자랑스럽게 생각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제 행정학이 결국 실용 항목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뭐 이론적인 개념이라든지 어떤 그런 설명보다는 사실은 실제로 규제 혁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어떤 그 전략적인 방안들을 어떻게 채택하고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연구는 실무적으로 굉장히 많이 얘기되고 있는 것들을 조금 아카데믹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고, 그걸 다시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이것들을 확산시키는 목적에서 시작을 했고요. 올해 제 연구 기본 과제입니다. 1년 동안 수행하는 기본 과제인데 6개월이 됐으나 아직 제가 보기엔 한 30% 진도가 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아까 임택진 과장도 말씀하셨지만 이거 어떻게 하려 그러세요?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제 앞에 이제 제가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같이 좀 드리면서, 저도 얘기하면서 좀 정의가 되고 선생님들 얘기 들으면서 더 많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좀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릴 얘기는 저희 그 연구 병역 문제의식을 말씀드리고, 규제 혁신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많이 좀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규제 혁신이 워낙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다 보니까는 혁신에 있어서 전략적 접근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인지, 그리고 그런 전략적 접근이라는 게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다양한 중에서도 저는 이제 전략 과제, 전략 과제를 어떻게 유형해서 그 전략 과제들을 차별화해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고, 특히 그 전략 과제 중에서 최근에 얘기 많이 되고 있는 덩어리 규제. 물론 예전부터도 덩어리 규제는 계속 써왔지만은 또 이번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덩어리 규제를 얘기했기 때문에 도대체 다들 쓰고 있는 덩어리 규제의 개념이 뭔가, 실무적으로는 다 쓰고 있는데 다 덩어리 규제래요. 제가 볼 땐 아닌 것도 많은 것 같은데, 그걸 한번 좀 아카데믹하게 정리해서 실제로 덩어리 규제 개선에 활용하고 싶다라는 점에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문제의식을 말씀드리면요, 사실은 해마다 뭐 대한상이라든지 정경련에서 이렇게 규제개혁 체감도 조사, 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근데 보시면 그 최근에 뭐 과거에는 이제 보이지 않는, 여기 표에 보이시다시피 보이지 않는 규제 해결 이런 것들 많이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규제로 등록되지 않은 것들, 아니면은 규제 공무원의 행태적인 문제들 많이 얘기했는데요. 최근의 경향 중에 하나가 보면 만들어지는 규제가 너무 많다. 일단 규제 신설 강화에 대한 불만족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다는 게 좀 특이한 부분입니다. 옛날에는 기존 걸 없애달라고 얘기했는데 요새는 많이 생겨나는 것들에 대한 불만족이 많이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항상 계속 높은 부분이 뭐냐면 핵심 규제 개선입니다. 자잘한 거 우리 맨날 뭐 몇백 건씩 개선했다고 그러는데 사실 체감할 수 있는 건 핵심 규제 개선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일관되게 나오고 있다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서는 이제 규제 혁신 전략회의라든지 전략적인 접근을 통해서 조금 질적인 어떤 개선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표가 조금 여기 잘린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덩어리 규제 개선 얘기를 많이 하다가 덩어리는 조금 약해 보이니까 킬러로 갔죠. 그래서 킬러 규제 개선해서 지금 밑에가 잠깐 안 보이실 수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하면 보일까요? 1차 회의 때 덩어리 규제 얘기했었는데 4차 규제 혁신 전략회의 때 킬러 규제 얘기하면서 모든 거에 다 킬러를 붙였어요. 산단입지 킬러 규제, 킬러 화평법 화관법인데 킬러 화평 화관법, 환경 영향 평가도요 킬러 환경 영향 평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지난주에 태국에서 공무원들이 와서 환경 규제 얘기를 듣고 갔는데, 저희가 환경 규제, 그러니까 킬러 규제로 환경 영향 평가 이런 게 있다 그랬더니 어떻게 그게 킬러 규제가 될 수 있어? 그렇게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럴 수 있어라고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이런 식의 이제 덩어리 규제 좀 킬러 규제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규제혁신 추진단도 구성되고 적극적으로 하겠다 하면서 덩어리 규제는 뭐 다수 부처와 법령이 관련되고 이런 얽혀있는 복잡한 규제다라고 했는데, 막상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어떤 발굴해낸 덩어리 규제라든지 킬러 규제들 내용을 보면 저게 제대로 된 어떤 핵심 규제일까 덩어리 규제일까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얘기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전략적인 접근을 한다고 그랬는데 전략이 체계가 안 보여요. 제가 전략적 접근하면 항상 강의 때
스타크래프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고개 끄덕거리시는 분들은 좀 연세가 되신 분이에요. 학교에서 요새 강의하면요, 스타크래프트 얘기하면 전혀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전략적 접근이라는 거는 저희가 빌드업하는 이렇게 트리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 체계적으로 전략적 접근이 가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이 없지 않는가라는 점에서 제가 이 조금 실천적인 연구를 하고 싶어 했다는 이제 문제인식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규제 혁신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규제 혁신 개념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는데 뭐 여러 가지 얘기 어떤 정책의 어떤 그 규제 기법이 굉장히 스마트한 방식을 사용한다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규제 문제에 대해 가지고 접근한다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은 레토릭한 부분이 많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것들은 규제 개혁인데 우리는 더 센 거 할 거야. 센 걸 하다 보니까 규제 혁신, 뭐 혁파 이렇게 얘기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든 이제 차별화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 정부 같은 경우는 그 4차 산업혁명 얘기 나오면서 그때 박근혜 정부 때부터 규제 혁신을 많이 공식적으로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신기술 신산업 분야의 규제 이슈들이 굉장히 새로운 이슈이기 때문에 기존의 규제 개혁 어떤 점증적으로 범위를 늘려 나가거나 이런 걸 넘어서서 뭔가 질적으로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너무 레토릭한 부분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저도 규제 혁신에 대한 필요성은 또 인정을 합니다. 근데 규제 혁신을 접근할 때 보면 크게 대상적인 측면에서 세 가지로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개별 규제 정책 자체가 얼마나 그 성과가 혁신적으로 변할 것인가. 저희 뭐 평가 아까 얘기하셨지만 저희가 기관들 주요 사업 평가할 때 항상 투 스탠다드 리뷰 표준 편차 방식으로 목표치 설정하시라고 얘기 드리잖아요. 사실 질적으로 다른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근데 완전 질적으로 다른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규제 기능의 성과라는 것들이 과거에 어떤 점증적으로 개선되는 수준을 넘어서서 질적 혁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그걸 하기 위한 어떤 기반으로서 어떤 제도적 구조라든지 조직적 과정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걸 구분하는 이유 뭐냐면 사실 규제 혁신에 대한 연구들 많이 하는데 아카데믹한 연구들이 뒤에 그 두 가지 제도적 구조라든지 조직적 과정에 너무 매몰돼 있다 보니까는 사실 규제 기능 성과에 대한 부분이 조금 실무적인 이건 얘기다. 우리는 이제 체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겠다라는 점이 이제 강조되고 있어서 요거를 조금 차별적으로 얘기를 드린 거고요. 그래서 규제 정책 과정에서 전략적 접근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제가 저는 이제 기존 규제 쪽으로 보긴 할 것이지만은 보시면은 규제 신설 강화 단계에서 많이 또 쓰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규제를 만드는 규제 대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규제 정책 과정에서 항상 얘기 나오는 게 이제 커맨드 앤 컨트롤 방식, 전통적인 명령 지시적 규제 방식이 대안적인 방식으로 바꾸는 것들. 최근에는 뭐 너치 워낙 많이 얘기하지 않을까, 비규제적인 방법까지 쓰는 것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 규제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 과거의 전통적인 명령 지시적 방식이 잘 해결되지 않으니까는 전략적인 접근으로서 사실은 그러니까 너치가 좋기 때문이 아니고요, 너치가 잘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방향성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목적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심사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사자 입장에서도 우리나라의 규제 관리 제도에서 가장 좋은, 뭐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강점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모든 규제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심사 대상이 된다는 거거든요. 한 해 1,500건 정도가 규제가 만들어집니다. 심사가 되고요. 그거 다 어떻게 심사를 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필요한 것들, 정말 중요한 것들은 인덱스하게 심사를 하고 나머지 것들은 가볍게 넘어가는. 그래서 저희가 중요 규제, 비중요 규제 구분을 해서 규제 자체에 대한 규제 내용의 비례성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뿐만 아니라 규제 심사 과정에서도 비례성 원칙이 적용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실제로 규제 심사가 원칙적으로 적용돼야 되지만은 급한 규제들 많거든요. 긴급한 거. 갑자기 지금 뭐 대대적인 뭐 코로나 상황이 터졌는데 그거 다 일일이 감염병 관리 규제들 다 심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예외적으로 넘어간다라든지 아니면 사후적으로 한다라든지. 지금 최근에 또 이슈는 뭐냐면 이제 의원 발의 입법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의원 발의 입법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올해도 올해 국회 폐회되면서 사실은 또 국회법 올라갔던 게 또 임기 만료도 소멸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회에서도 의원 입법 영향 평가를 하기도 했었는데 다들 통과된다고 얘기했거든요. 윤재욱 원내대표가 발의했기 때문에 될 거다 그랬는데 결국 역시나 했듯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의원 발의 입법을 원칙적으로 의원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심사를 하거나 지금 정부에서 행정부에서 하듯이 영향분석을 하겠다라는 거는 원칙적으로는 되게 좋지만 전략적인 목적에서는 실행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들이 뭐 예컨대 행정부로 넘어왔을 때 한다라든지, 그러니까 이 원칙적인 접근보다도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전략적인 수단들을 이제 우리가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고 있다는 거고요. 또 많이 적용되는 부분이 집행 단계입니다. 규제 집행 단계에서도 전략적 접근이 많이 활용되는데 대표적인 게 대응적 규제라는 부분이고요.
규제 집행 피라미드라고 해서 낮은 수준의 집행 방식부터 천천히 올라가는 겁니다. 과거에는 무조건 한번 어기면 무조건 뭐 예컨대 뭐 면허 정지라든지 뭐 면허 취소라든지, 그러니까 억제 방식의 접근이 실제로 규제 수능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더라라는 점에서 이게 만든 건데요. 물론 이제 낮은 수준부터 수요자와의 협력을 통해서 규제 집행을 해야 된다는 어떤 원칙적인 접근들이라든지 이런 점에서는 이게 하나의 방향성이 될 수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규제 집행을 잘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서 어떤 경우는 되게 강력하게 억제 정책을 쓸 수도 있는 거고, 어떤 경우는 좀 협조적인 집행 수단을 쓸 수도 있는 거고요. 굉장히 상황별로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제 이것도 전략적인 방법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데, 제가 기존 규제를 붙여서 썼잖아요. 왜냐하면은 사실 기존에 있던 규제인데 그냥 저희가 붙여서 보통 얘기를 합니다. 기존 규제라고 해서 기존에 있던 규제들에 대해서 정비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게 호주의 이제 생산성위원회에서 이제 여러 가지 기존 규제 정비 방식을 얘기하는데 3가지 정도의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관리적 접근이라고 해서요. 원인 원아웃, 뭐 원인 투하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비용 관리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총량적으로 규제 비용을 관리하기 위한 접근의 방식이 하나가 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방법은 프로그램화된 리뷰라고 해서 규제 일몰 검토라든지 아니면 사후 영향 평가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뭔가,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개선하겠다, 어떤 방식의 규제 개선을 하겠다보다는 체계화된 방식으로 기존 규제를 정비하겠다는 방식의 접근이 있을 수 있다는 거다. 세 번째 접근이 이제 특수 목적적 접근이라고 했는데, 제가 이게 에드옥 베이시스인데 사실은 스페셜 퍼포스 리뷰라고도 많이 쓰기 때문에 제가 특수 목적이라고 했는데, 그 상황에 맞춰서 사실은 이건 그냥 기타를 다 포괄해 놓은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기존 규제를 정비하는 개선 단계에서도 이런 몇 가지 접근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고요. 특수 목적적 접근과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 4가지 정도로 유형이 나누십니다. 규제 정비 검토라고 해서 저희가 스톡테이크 리뷰라고 많이 하는데요. 재고 조사하는 거예요. 기존 규제가 얼마나 쌓여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그 재고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들이 민원이 들어온다 이러면은 저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규제 민원 해결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고요. 두 번째가 원칙 중시 검토라고 해서 프린시플 베이스드 리뷰라고 있어요. 뭐 예컨대 뭐 경쟁 제한적 규제를 일괄 정비하겠다, 아니면은 뭐 교육 훈련 규제를 일괄 정비하겠다, 뭔가 이제 하나 테마를 가지고 하는 것들입니다. 사실 나중에 제가 얘기 드릴 덩어리 규제가 이런 원칙 중심 접근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벤치마킹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하는 것들, 뭐 심층 검토 이렇게 여러 가지 유형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기존 규제를 정비하는 방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접근법이 가능한데, 사실은 우리나라는 이제 너무 규제 정비 검토, 그러니까는 좀 다양한 접근 방법을 많이 쓰지 못하지 않았냐. 그리고 이게 사실 아카데믹한 얘기보다는 실무적인 얘기들, 그래서 기존 규제 정비 개선과 관련해서 한국적인 얘기들 별로 많이 없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 연구들을 찾아보면 몇 가지 유형을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유형이 이제 특정 정책이라든지 산업 분야 중심 접근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신산업 규제 정비 같은 거죠. 신산업 분야 규제들 쭉 늘어놓고요. 뭐 AI 분야에는 제도 자체가 없네. 그럼 제도 미비한 상태니까는 규제를 뭐 정비하기보다는 새로운 규제를 뭐 보완하는 방식으로 접근한다라든지, 뭐 어떤 분야에서는 환경 분야에서는 이렇게 접근한다라든지, 그래서 특정 분야에 대한 정책 분야에 대한 규제 정비 전략이나 이슈를 발굴하는 부분이고요. 가장 많이 하는 부분이 실무적으로는 그 부처가 담당 부처가 있으니까요. 우리 부처에서 규제 정비 계획 만들면 이렇게 만들거든요. 두 번째는 이제 전략적 방향성에 대한 얘기들인데, 이건 좀 아카데믹한 연구들에서 많이 나온 건데, 뭐냐면은 뭐 아까 얘기했듯이 수요자 중심의 기존 규제 정비를 해야 된다라든지, 참여형으로 규정 규제 정비로 가야 된다라든지, 이런 약간 방향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별 규제에 대한 설명은 조금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특정 규제 유형의 속성을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 예컨대 이제 중복 규제 같은 게 대표적인 거죠. 중복 규제들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정비해야 된다라든지, 어떤 규제가 갖고 있는 규제 정비를 위한 관점에서 그 과정에서의 특성들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규제 혁신 수단, 특정한 수단들, 예컨대 이제 규제 비용 관리제라든지 아니면은 뭐 규제 샌드박스라든지, 여기 이제 제이콥스가, 이 제이콥스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저희 97년에 이제 김대중 정부 때 우리 기요틴 규제 정비한다 그랬을 때 아마 그때 OECD에서 연구원이었던 것 같아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규제 기요틴 접근을 내가 주도했다는 식으로 동남아에서 지금 팔아먹고 다닌대요. 제가 알기로 태국에서도 연락 제이콥스 아느냐, 우리 쪽에 오퍼가 들어왔다, 자기들 해준단다, 그러면서 한국 걸 자기가 다 했대요. 우리 아닐 텐데, 우리 선생님도 다 하셨는데. 예.
그래서 기요틴 접근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어떤 수단들에 대해 가지고 접근하는 방식들도 있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규제 도입이라든지 집행 과정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앞에 선행 연구도 있긴 했지만 기존 규제 정비에 대해서는 조금 전략적 접근에 대해서 이제 선행 연구들이라든지 아카데믹한 연구들이 좀 부족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기존 연구들이 주로 이제 규제 혁신의 구조나 거버넌스, 규제개혁위원회를 어떻게 둘 것이냐, 규제 조정실을 떨어뜨려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뭐 이런 것들, 아니면 과정들에 대한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이제 되게 많이 접근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뭐 실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정 정책 분야, 신산업 분야라든지 환경 분야라든지 분야별로 나오는 규제개혁 과제들도 있습니다. 전략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또 너무 그 분야에만 딱 집착이, 그러니까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사실 일반화하기는 조금 힘든 부분들이 좀 있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이제 이런 상황에서 저희는 이제 규제 혁신, 아까 그 세 가지 규제 혁신의 대상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첫 번째인 이제 기능적 성과와 관련해서 전략 과제, 실제적인 규제가 중요하다, 규제 대상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저는 규제 혁신 전략 과제를 어떻게 유형화해서 접근할 것인가를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 대표적인 유형으로 덩어리 규제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구조적 접근도 있고 과정적 접근도 있고 있지만은 저는 과제별 접근이 더 중요하지 않는가, 실무적으로 더 중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앞서 이제 호주의 생산성위원회에서 제시했던 여러 가지 기존 규제 정비 방식 중에서도 어떤 원칙 중심 검토 접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대상 규제 속성을 가지고 접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존에 저희가 굉장히 많은 용어들을 써요. 규제 정비할 때. 그걸 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 5가지 유형으로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 유형은 덩어리 규제, 중복 규제, 복합 규제, 다부처 규제, 거미줄 규제, 엮여 있다는 얘기예요. 계속. 그러니까 개별 규제가 아니고 복수 규제들이 엮여 있다고 해서 그 문제를 통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고, 이제 사실은 이제 뭐 그 규제들이 같이 엮여 있는 과정에서 상충되거나 비일관성이 발생하거나 효율성도 떨어지겠죠. 당연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킬러 규제, 손톱 밑 가시 규제 들어보셨습니까? 킬러보다 조금 약하긴 하지만 되게 그 사람만 아는 뭔가 이제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뭐 신발 속 돌멩이도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써가지고 규제 유형을 하는데, 그러니까 기업의 부담 느끼는 사람이, 체감하는 사람들이 정말 부담을 느끼는 부분. 그러니까 앞서 얘기는 이제 1, 2형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규제들이 엮여 있는 걸 정비하겠다는 거고, 두 번째 유형은 기업이 체감하는 부담이 큰 규제들, 그런 것들 중심으로 체감도를 강조하는 유형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그림자 규제, 미등록 규제, 행정지도, 명목상 규제, 이렇게 해서 형식적인 부분인데요. 그림자 규제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공식적으로는 규제가 아닌데 이제 저희가 과거에 행정지도라고 많이 했던 부분들, 미등록 규제라든지, 그래서 공식적인데도 근데 거꾸로 또 반대로 공식적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이제 실효성이 없는 규제들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명목상 규제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형식이 없는데도 실효적인 영향을 미치는 규제도 있고요. 형식이 있는데도 실효성이 없는 규제도 있고요. 그러니까 형식성이 되게 중요한 거죠. 공식적으로 이거를 규제 관리 체계에서 갖고 가야 된다. 그래서 이런 방식의 규제들에 대한 또 정비 방식이 따로 있겠죠. 네 번째 유형은 낡은, 제가 뭐 표현은 그렇게 낡은 규제, 뭐 적기 조례, 규제 지체 이런 표현들에서 나오는 것인데요. 과거에는 그게 적합했을지 모르지만 지금 시기에 안 맞는 것, 지금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것들, 변화된 정책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는 규제들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대응성이라든지 유연성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지금은 맞지만 나중에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유연한 방식으로 이제 규제 정비해야 될 필요성을 많이 강조하고요. 마지막으로 갈라파고스 규제, 뭐 칸막이 규제 이런 거는, 갈라파고스 규제는 우리나라만 딱 당연히 있는 것, 해외에는 없거나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들, 뭐 칸막이 규제는 다른 부처하고 안 맞는 규제들. 그래서 대상이나 영역이 달라지면 상이한 기준이 적용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규제 표준화에 대한 얘기들, 정합성에 대한 얘기들이 사실은 규제 정비 과정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한 5가지 유형으로 이제 유형 분류를 하면서 그 중에 1, 2형에 속해 있는 이제 덩어리 규제에 저는 초점을 맞춰가지고 좀 살펴보려고 했고요. 덩어리 규제 개념이 언제부터 쓰여졌는가 저도 막 찾아봤습니다. 사실은. 네. 90년대 사실은 규제개혁위원회 만들어지고 규제개혁 막 추진할 때부터 나왔던 거예요. 사실은 기요틴 접근을 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뭐 1501년에 1, 2년 사이에 우리 모든 규제의 50% 정비하겠다. 정비했는데도 효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온 게 이제 질적으로 정비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덩어리 규제가 개념이 나왔는데, 초기에는 핵심 규제라는 개념이 굉장히 셌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개발 시대에 다들 이제 규제를 통해 가지고 산업 정책을 다 하는데 핵심적인 그 산업 정책에 대한 내용들이 다 규제거든요.
그 부분을 건드리지 않고서는 규제 개혁의 효과가 없다라고 해서 그런 핵심 코어 레귤레이션 개념으로 많이 썼다는 거죠. 근데 노무현 정부 때는 이제 이게 넘어오면서 복합 덩어리 규제라는 표현으로 싹 바뀌면서 그 하나가 핵심적인 게 아니고 그것들이 연결돼 가지고 같이 하나의 뭔가 얽혀 있는 규제들, 대표적인 게 공장 설립 규제들, 뭐 도장이 200개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옛날에 그런 것들 어떤 규제가 있는지 200개 발굴해 갖고 다 엮어놓고 이거 한 번에 다 원스톱 처리할 수 있는 방안들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전략 과제들이 많이 강조되면서 복합이라는 개념이 덧붙여졌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이제 덩어리 규제가 중요하게 이제 활용됐었고, 그때 당시 이제 국가 경쟁력 강화 위원회가 이게 덩어리 규제 이제 정비하는 걸 하고 규제 개혁위원회는 규제 신설 강화에 대한 심사를 중심으로 한다라고 해서 덩어리 규제라는 개념을 계속적으로 쓰였고요. 박근혜 정부에서도 뭐 역시 핵심 규제 개선 대상 과제에 대한 얘기들이 나왔지만 덩어리 규제라는 표현을 직접 쓰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도 손톱 가시 규제 얘기하듯이 파급 효과가 큰 것들, 투자 활성화 이런 것들 일자리 창출을 많이 강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경제적으로 파급 효과가 큰 것들이 덩어리 규제다라는 개념들이 쏙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문재인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불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핵심 분야 규제들을 선정했었고요. 그리고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국정과제를 통해서 덩어리 규제를 하자라고 했는데, 덩어리 규제 개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수 부처와 법령이 관련되거나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규제라고 되게 심플하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얘기는 뭐냐면 앞에 그 역사 과정을 규제개혁 과정을 거치면서 되게 다양한 얘기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지금 정의는 사실은 되게 안 맞는 거라는 거죠. 실제로 이 개념이 안 맞는 덩어리 규제들을 정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 다른 유사 규제 개념들하고 좀 비교해 보시면 중복 규제, 대표적인 게 중복 규제들이 있고요. 다부처 규제, 협동 규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복 규제가 또 다른 개념인데, 이거는 다부처가 연관돼 있는데 다부처가 연관돼서 협동을 해야지만 풀릴 수 있는 규제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다부처가 엮여있기 때문에 같이 다 정비하자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같이 협력해서 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협력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다중규제, 복합규제라는 이게 한 대상에 대해서 여러 번 그러니까 독립적인 규제들인데 계속 섞여 있는 규제들, 뭐 수도권 정비구역인데 여기는 군사보호지역이에요. 그럼 이 지역은 경기도 특정 지역은 이 두 개의 범위가 다 걸쳐가지고 다중으로 적용되는 규제들. 그러니까 복합 규제는 조금 그런 것들이 규제 간의 연관성을 가지고 같이 가는 것들. 제가 그래서 이런 유사 규제 개념들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그런 것들이 덩어리 규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좀 설명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네 번째 유형은 테마 규제라는 게 재밌는 건데요. 이거는 그냥 하나의 유형이 아까 얘기했듯이 무슨 교육 훈련 규제라든지 뭐 인증 규제 개선 이런 것들 요새 많이 하는 것도 이제 그냥 인증이란 테마로 하나 가는 거예요. 그냥 뭐 교차 영역 규제는 이쪽 분야에서 적용되는 규제 개선 과제를 저쪽에서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개념들인데, 이건 역시 이제 동일한 규제 테마나 원칙이라든지 기준을 통해서 복수 규제를 일괄로 그냥 같은 기준으로 확 정비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중요 규제인데요. 이거는 사실 규제를 만들 때 쓰는 개념입니다. 신설 강화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중요 규제에 비해서 중요 규제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치면서 조금 더 그러니까 심층적인 심사가 이루어지는 대상이고요. 사실 규제를 제가 생각하는 개념은 덩어리 규제를 이해하는 관점은 뭐냐면, 규제를 만들 때 우리가 중요 규제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뭔가 심사를 한다든지 조금 더 공을 들여서 검토를 했다면은 규제 정비할 때는 거꾸로 이런 중요 규제에 준하는 덩어리 규제들을 우리가 차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전략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기존 규제 정비 때는 중요 규제 개념이 덩어리 규제로 조금 치환돼서 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내용적인 부분은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정리가 빠지는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덩어리 규제 개념을 단순히 지금 이제 규제혁신 추진단에서는 다수 부처와 법령이 그냥 단순히 얽혀 있다 정도로만 가고 있는데, 저는 덩어리 규제 개념을 조금 더 폭넓게, 예컨대 이제 핵심 규제이면서 다수 부처가 걸려 있으면서 뭐 예컨대 이제 파급 효과도 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저희 중요 규제 판단 기준을 보시면은 시행령에 뭐 규제 비용이 연간 100억 원 이상인데 파급 효과도 사회적 이해관계가 있고 경쟁 제한성이 있고 여러 가지 판단 기준들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덩어리 규제에 대한 판단 기준도 조금 더 폭넓게 만들어서 이런 기존 규제를 정비할 때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과제 유형을 하나를 별도로 만들고 단순히 그건 제목을 덩어리 규제로만 붙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좀 접근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건 이제 지금 현재 앞으로 진행할 부분인데 무슨 얘기냐면
윤석열 정부에서 이번에 제시한 규제혁신 추진 과제들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제도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조직적 과정에 대한 구조에 대한 부분이 있고, 과정에 대한 부분이 있고, 기능적 성과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별 분야별로 규제들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역대 어느 정부보다 규제가 제일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 정부에서 정말 할 일이 많겠다는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블랙스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규제 딱 그 규제 조정실에서 하는 역할이고요. 나머지는 각 정책 분야별로 규제 개선하겠다는 게 엄청 많습니다. 저것들 하나하나가 사실은 지금 제가 보는 덩어리 규제들이거든요. 전략 과제들이거든요. 저것들을 어떻게 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건가라는 점을 얘기 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이제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규제 혁신 그 덩어리 규제라고 해서 규제혁신 추진단이 2022년 12월부터 24년 4월까지 21건을 발굴해서 추진한 내용입니다. 불합리한 인증규제 개선. 근데 사실 다 부처가 걸려있지 않거든요. 사실 보시면요, 특정 부처의 특정 규제예요, 그냥. 근데 그냥 테마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덩어리 규제냐고 할 수 있는 거죠. 덩어리 규제 개념이 안 맞는 거죠. 알뜰폰 지속 성장을 위한 이동시장 경쟁성화, 뭐 지역 간 의료 격차, 뭐 이게 쭉 보시면은 이것들이 덩어리 규제 맞는가라는 생각도 들고, 이게 사실은 규제혁신 추진단에서 이제 이 덩어리 규제를 발굴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전문위원들이 내가 그동안 관심 있었던 것들을 이제 바텀으로 올려요. 그러면 위에 과장님, 국장님 올라가면서 아 이거 괜찮은 아이템인 것 같은데 묶어서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들 분산형 규제 기억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밑에서 올라오는 것들을 잘 묶어서 라벨링만 할 뿐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전략적 접근이라는 건 사실 조금 탑다운적으로 내려와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의 규제혁신 덩어리 규제도 사실은 그런 차원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제대로 된 덩어리 규제혁신이 안 되고 있지 않은가라는 점이 제 문제의식이고, 요것들을 잘 골라내서 정말 덩어리 규제스러운 것들만 잘 골라내서 하나의 리스트업을 만들어서 그것들 중심으로 관리하자고 제안을 하는 게 제 마지막 연구 목적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너무 길게 시간을 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오히려 역발상으로, 그러니까 덩어리 규제라는 것이 복합 규제잖아요. 그다음에 다부처, 다법령 관련 사업들. 그래서 오히려 역발상을 하면 덩어리 규제로 이제 유형화되어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다구처, 다법령 말고 더 쉬운 것부터 접근하는 게 다 이러한 덩어리 규제 혁신의 핵심 아닐까요? 그러니까 난제라는 게 다양한 이해관계자, 그다음에 다양한 법률 사업이 나중에 한번 좀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지금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내용을 발제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핵심적인 게 아마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런 규제 혁신 관련된 전략 과제를 한번 유형화 시켜보고, 그리고 그 유형화된 것에 대한 차별적인 접근을 또는 그 유형화된 것들 중에서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서 차별적인 규제 혁신의 성과를 달성을 하자는 게 아마 우리 이민호 박사님이 말씀 주신 그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행정대학원에서는 이 규제론 또는 규제개혁론을 우리 최병선 교수님이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잘 하시고 그랬었는데, 우리가 가장 좀 부족한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부원장님 나중에 사람 좋으신 분 뽑을 때 이제 규제도 한번 생각을 우리가 못 뽑았었죠. 저도 규계위원을 2번이나 했는데요. 이 규계위가 정말 어려운 분야입니다. 보통 회의 시간이 우리 과장님이 많이 줄여주셔서 요새는 좀 나아졌다고는 하지만은 제가 1기 때는 한 3시간, 2기 때는 최소한에 했다는 것이 2시에 모여서 6시에 끝나는 겁니다. 왕왕 8시까지 했고요. 이게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복잡성입니다. 규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해관계의 복잡성, 이슈의 복잡성, 해결 문제의 복잡성.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이러한 레토릭이 가장 많은 분야가 아닌가 생각돼요. 우리 이민호 박사님 말씀하셨지만은 제가 세봐도 킬러 무슨 산업안전, 덩어리 규제, 복합 규제, 손톱 및 가시 규제, 신발 속 돌멩이 규제, 갈라파고스 규제 등등 테마 규제까지. 이게 아마도 이 분야의 이 어려움도 이런 레토릭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왜냐하면 해결하기가 어려운 과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규제 정비를 하고 계신 총책이세요. 우리 임택진 규제조정실 규제정비과장님한테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0분입니다. 네. 사실은 이런 자리 공무원이 나와서 얘기하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항상 정부의 공식 입장을 이야기해야 되고, 근데 오늘은 이제 좀 편하게, 저도 녹화되는 것까지는 몰랐는데 그냥 제가 한 18년 정도 규제개혁 들어와서 정부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이제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라든지 이런 조직에서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동안에 저의 이제 좀 경험, 현장에서 느끼는 얘기 갖고 몇 가지 좀 말씀을 좀 올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먼저 이제 시작하면서 제가 이제 사실은 이 발제문 봐서는 어떤 식으로 이 연구를 갖고 가시려고 하는 방향이 잘 안 맞는데 이렇게 요약하고 아까 설명 들으니까 좀 나오네요. 그래서 고해성사처럼 저 카톨릭 신자는 아니지만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가 연구 같은 거 하면서 이제 용어의 개념 정의, 뭐 이 연구하시는 분들이나 학문 분야에서는 그걸 먼저 하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이 정도로 파급 효과가 벌어질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게 어떤 맥락에서 이런 말들이 나왔까, 개혁, 개선, 혁신, 이게 왜 어떤 차이가 있고 이런 데까지 올 줄 몰랐는데, 사실은 우리 관료들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 잔치처럼 사실은 용어를 좀 남발해서 써왔고요. 그러면은 좀 핑계 먼저 대면 왜 그렇게 해왔나라고 하면, 정부 규제를 공부하는 연구하시는 분들이나 행정, 정책을 하시는 분들은 규제 정비의 필요성을, 또 시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누구도 부인을 못 하거든요. 우리가 정책의 큰 분야가 이제 규제하고 지능이 있다면 규제 정비라는 게 어떤 산업 정책보다도 중요하고 파급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정부 부처, 뭐 보수 정권이든 뭐 진보 정권이든, 저는 이런 말 되게 싫어하지만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사실은 국정과제를 세팅하고 최종적으로 관리하는 게 국무총리심에도 불구하고 매 정부 시작할 때마다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매 정부의 소위 말해서 정권 잡은 사람들한테 다시 설명하고 설득하고 최우선적인 국정과제에 대한 필요성을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게 그렇게 어렵나 그러지만 제가 경험한 이명박 정부 때도 부인을 당했었고요. 시작할 때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걸로,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4개 정부의 시작, 인수위 시절 때부터 되게 어려운 도전적 과제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행정학이나 이런 얘기하듯이 사장이 바뀌었는데, 회장이 바뀌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흔적 지우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전 정부의 정책을 갖고 이번 정부에서 드림이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민간도 뭐 빅베스라든지 이런 주식회사에 똑같은 관행들이 펼쳐지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료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새로운 정책으로 포장하기 위한 용쓰기와 새로운 분의 입맛에 맞는 레토릭이라든지 용어 선정을 갖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왜 갑자기 개혁, 규제 개혁이라는 말이 갑자기 개선이라는 말이 가고 혁신으로 말을 하고, 저는 그 현장에 있었거든요. 새롭게 정권을 잡으신 분이 개혁이라는 말을 싫어한대요. 그래서 개선이라는 말을 썼고요. 어떤 분은 규제 개혁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계시대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이 4차 산업, 신산업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이름으로 해서 혁신이라는 걸 내세우게 됩니다. 물론 그 용어가 처음 시작은 거기부터 시작 안 됐지만 국정과제에 들어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소위 말해서 새롭게 좀 팬시하게 느끼게끔 아까 뭐 덩어리 규제, 전략 규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들을 계속 바꿔왔고, 그다음에 행정규제 기본법상에 우리 법상으로 나온 용어는 우리 이 박사님이 아까 좀 정리해 줬지만 기존 규제, 그다음에 신설 강화 규제, 중요 규제, 비중요 규제, 이 정도밖에 개념화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사실은 되게 혼돈, 그리고 아까처럼 그런 여러 가지 복잡 다단한 맥락에서 그때그때 이 규제개혁 정책에 대해서 기노후부로 봐오지 않은 관료들이 만들어낸 성과였고 지금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용어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이 덩어리 규제 관련돼서
사실은 또 하나 이제 관료들 입장에서 한번 우리 왜 괜히 관료라는 얘기를 하냐. 어쨌든 간에 이거 뭐 정책에 대해서 워딩한 사람들이 관료들이니까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그 고민들이 우리 어떻게 이것도 용케 잘 찾으셨다 그랬는데 저는 그 현장에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덩어리 규제라는 게 처음 등장한 게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 정부 자체가 사실은 규제 개혁에 아주 그 몰입했던 정부는 아니라고 제가 저도 그 정부에 있었으니까요. 기억은 하지만 이제 규제 개혁 기획단이 생기고 그러면서 사실은 덩어리 규제, 전략 규제 같은 거에 대한 고민은 사실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매 정부의 규제 개혁 효과의 실효성에 대한 고민부터 시작됐다고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매 정부마다 사실은 규제 개혁을 해왔다고 그러는데 뭐 매 정부 말미 또는 그 정부가 끝나가지고 규제 개혁 정책을 평가할 때는 시장이나 아니면 우리 연구하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후한 점수를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나름대로 열심히 해왔다 그러지만 아까 말한 이제 양적인 뭐 숫자 노름식의 성과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와닿는 핵심적인 파급 효과 있는 중요 규제는 여전히 돌파하지 못하고 남아 있고 그게 바로 우리가 그래서 매번 이제 나름대로 저희들은 매년 시장을 상대로 해서 어떤 식으로든 피드백을 받죠. 설문조사나 뭐 포커싱 그룹 인터뷰나 이런 거 받아보면 사실은 우리는 그 공표는 하지 않지만 그렇게 좀 좋은 성과를 못 얻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들 속에서 왜 그럴까를 고민했을 때 우리가 핵심적인 규제 실효성 있는 규제는 못 풀지 않았냐. 그럼 이걸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바로 전략과제라든지 이런 이름으로 해서 해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시장 입장에서 보면 이 전략과제가 왜 중요하면 예전에 아까 뭐 도장 뭐 200개 얘기도 나왔지만 뭐 공장 설립할 단계 아니면 뭐 저기 골프장 설립 단계에서 그게 되게 뭐 한 10수년 전에 유명한 테마였고요. 최근에 이제 사실은 제가 지금 오늘도 이제 오후에 제가 뭐 보고 때문에 이제 올라왔는데 그런 게 있어요. 그 요즘 이제 국내 투자를 주도하고 있는 게 제가 느끼는 저한테 이제 투자 관련된 기업들 투자 계획 같은 게 많이 올라왔는데 세 분야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는 반도체가 있고요. 두 번째는 2차 전지 관련된 게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분야가 뭐냐면 신재생 에너지 쪽의 해상풍력입니다. 근데 해상풍력이 지금 뭐 단지 하나 만드는데 1조에서 3조 정도 걸리거든요. 이게 지금 수백 개가 개발 중인데 지금 진전을 거의 못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제가 요거 인허 과정 살피면서 이제 보니까 12개 부처 최대 이제 29개 인허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거기는 이제 어민 수용성이라든지 소위 말해서 이제 단순하게 인허가 문제가 아니라 아주 정치적으로도 복합적인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못 나가죠.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해상풍력 같은 하는 입장에서는 29개 인허가 중에 하나라도 못하게 되면 몇 조 프로젝트가 그냥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중간에 바로 이런 게 이제 뭐 규제 입장에서는 고배 법칙이 작용을 한다. 덧셈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라도 0이 되면 전체 그동안에 해왔던 모든 프로젝트가 망가지고 엄청나게 큰 영향이 있다. 그래서 이런 고민들 때문에 사실은 그러면은 산업단지 아니면 공장 설립 단계에 뭐 그 전반적인 단계를 한번 살펴보자. 이런 고민들부터 해서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시작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 이제 같이 뭐 브레인스토밍 하는 과정에서 뭐 그런 식으로도 이제 보통 가고요. 근데 이제 바로 이제 킬러 규제라든지 덩어리 규제 역대 정부의 이 리스트들은 사실은 지금 뭐 덩어리 규제 하겠다고 저희 이제 총리실 내에 이제 아까 규제 개선 추진단이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과정을 거치지 못해왔던 게 맞습니다. 사실은 뭐 우리가 다 단언컨대 우리도 다 아시다시피 뭐 정책 모든 게 다 그런 분야긴 하지만 뭐 갑자기 뭐 대통령이 관심 있다 아니면 장관이 이거 한번 해보자 그런다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온 과제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번 연구에서 저는 이제 사실은 우리 그 이 박사님이 뭐 오늘도 와서 그냥 저한테 이제 좀 뭐 어떤 학문적인 이 보고서에 대한 지적은 우리 한성대 김 교수님이 당연히 해주실 거고요. 좀 바람이 있다 그러면 아까 이제 큰 맥락을 좀 뭐 시간이 없어서 좀 말씀드리면 어쨌든 간에 규제 개혁의 실효성, 성과 측면에서 그리고 시장에서 그 파급 효과하고 중요성을 다뤄지는 거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시작된 게 이제 전략 과제 또는 이제 덩어리 규제 개선이라 그러면
이런 주제를 갖고 어쨌든 간에 연구하시겠다는 우리 이 박사님 용기도 정말 사실은 제가 좀 높이 샀고요. 근데 이거를 어쨌든 간에 유형화시키고 하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뭐 규제를 나쁜 적으로 말해서 뭐 때려 부수자 이런 얘기 못 하는데, 제가 요즘 군사 규제, 그 공군 규제 때문에 지금 머리가 아파서 해상폭력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개혁의 대상을 우리가 이제 공군 같은 데는 레이더를 통해서 인식을 하지 않습니까? 뭐 적군기가 뭐 쳐들어오네, 아니면 뭐 항공기 아니면 뭐 저기 군함이 들어오네, 뭐 이런 적을 봤을 때 그 인식에 대한 게 바로 이제 우리가 이제 덩어리 규제를 뭘 할 건가에 대한 그 단계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을 인식하면은 개혁의 대상이 되는 걸, 이거 어떤 거, 뭐 미사일을 쏠 건지, 아니면 우리 군함을 출동시킬 건지, 아니면 드론을 해서 저길 없앨 건지, 이런 전략에 대한 고민이 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되고 나서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공장 설립 규제, 산당 규제 같은 경우 역대 정부에서 한 번씩 다 덩어리 규제를 계속 다루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연속성이나 지속 가능성이 되게 미지예요. 그러니까 전 정부에서 하기로 된 것도 안 돼가지고 이번 정부에서 다시 발굴이 돼서 올라오고, 전 정부에 대한 연역이나 그동안에 어디까지 하기로 했고 어떤 맥락에서 여기까지, 이런 게 지금 다 단절돼 있고 분절화돼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관리에 대한 이슈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다음 정부에서도, 이번 정부가 얼마나 성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다음 정부에서도 덩어리 규제 이 부분은 아마 똑같이 가장 핵심적으로 뭐 또 다른 이름, 그게 뭐 킬러 규제가 될지 뭐 다른 이름으로 또 아마 전개가 될 텐데, 그 당에서 이 대상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일단 포착을 하고 레이더처럼, 그다음에 어떤 무기를 써가지고 적을 부수고, 적을 부순 다음에 어디까지 부셨으니까 다음번에는 어떤 적이 나타나면 이런 식으로 준비하겠다, 사후 관리까지 이런 제방 과정에 대해서 아마 유형화하고, 그에다 적절하게 아주 뭐 사실은 우리가 이 교수님들이나 박사님들이 한 연구 과제 같은 게 특히 이제 규제 개혁 분야에서 과연 이게 실천 가능성이나 과연 우리가 이걸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 빈약하다 보니까 사실은 좀 무시하고 이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런 것보다는 조금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할 수 있다면 이번 연구가 좀 많이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 정도로 해서 제가 뭐 간단히 그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실 말씀이 사실 많으신데 이렇게 잘 정리해 주셨네요. 제가 우리 최병선 교수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그분의 탁월한 안목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합니다. 책 이름이 정부 규제론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규제 혁신론, 개혁론, 완화 뭐 이런 걸 썼는데 규제론이에요. 왜? 정부가 주체이기 때문에. 정부가 규제의 주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은 항상 이 세계화의 영향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more market and less government라고 생각하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more market and more government예요. 우리가 뭐 민영화를 한다 그러면 정부의 역할이 없어져서 more market이고 당연히 less government를 생각하죠. 아닙니다. 우리 이 박사님 말씀하신, 또 우리 과장님 지적하신 re-regulation, 재규제화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분야 자체가 너무 단순하게 보면 이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많은 당사자들이 있고 또 전략적인 포지션과 또 정부 부처의 입장,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규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어려운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다음은 김은주 한성대학교 사회과학부 법 앤 정책 트랙 교수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아까 저를 친애하는 김은주 교수라고 소개해 주셨는데,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김준기 교수님 그리고 금현석 교수님 옆에서 토론을 하게 돼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최병선 교수님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저는 이제 오늘 여기 후배들도 여기 와서 많이 앉아 계신데, 사실 우리 대학원 다닐 때 규제 수업을 피해 다녔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경제학 베이스라고 생각해서 어렵다고 이제 느꼈고 그랬었는데, 제가 학교를 갔는데 학교에서 규제론을 가르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규제론을 가르치게 되면서 제가 이제 아는 우리 저기 연구원에 있었던 이민호 박사님 그리고 지금 시립대 계신 임재진 교수님 이렇게 몇 분 선배들한테 SOS를 쳐서 사실은 다 소스를 받았습니다. 받고 나서 느낀 게 우리 아까 말씀하셨지만 행정대학원의 규제론에 전통이 좀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중에 있는 많은 자료들 뭐 출판사에서 보여주는 걸 다 받았었는데 그렇게 접근하는 거 달리 이렇게 최병순 교수님부터 내려오는 제도주의적인 접근 뭐 이런 것들이 확실히 차별화된 게 있어서 그런 행대 전통이 좀 이어졌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규제를 가르치다 보니까 사실 제가 후회했던 게 왜 대학원 다닐 때 규제를 공부를 안 했을까 이렇게 후회했던 게 규제는 정말 가장 중요한 정책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꼭 행정학을 하는 학생들은 꼭 알아야 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3년 동안 이제 제가 가르치면서 동시에 이제 배웠고 말씀하신 대로 뭐 여러 가지 이제 정책 과제들을 하면서 규제를 발굴하는 과제들을 조금 몇 개를 하면서 규제를 좀 배우게 됐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한 작년부터 주로 자꾸 킬러 규제를 발굴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킬러 규제가 뭐냐라고 생각해봤을 때 이게 어디서 왔냐라고 했을 때 한 두 가지 정도 있는데 킬러 콘텐츠하고 킬러 문항에서 두 개가 오는데요. 킬러 콘텐츠는 아마 그 넷플릭스나 이런 데서 뭔가 약간 인기 있고 한 방이 있는 그런 콘텐츠를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문제가 됐던 그 킬러 문항 그거는 이제 변별력이 있는 아주 어려운 뭔가 이런 거에서 킬러가 유행어가 돼가지고 이제 그 행정까지 그 규제까지 왔습니다. 근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공무원들이 그렇게 이제 혹은 이제 리더들이 어떤 개념을 제시를 하면 이제 저도 국책연구원에 있었지만 이제 국책연구원의 많은 박사들이 이걸 재해석해서 담론으로 해가지고 근거를 이제 제시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과정 중에 있는 것 같아요. 덩어리 규제도 그렇고 킬러 규제도 그렇고. 근데 또 우리는 학문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개념 하나하나 자체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게 어떻게 깔끔하게 정의가 돼야 이제 마음이 이게 되게 편해지는데요. 그래서 저도 그 이민호 박사님 걸 다 막 2번 읽었습니다. 전 심지어 2번 읽으면서 요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뭔가라고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가 이제 규제 혁신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뭐 규제 개혁, 규제 철폐, 규제 뭐 개선 이게 수없이 많이 쓰여져 있는데 이민호 박사님이 이제 발표문 그리고 이제 행정연구원 기본 과제에서 약간 규제 혁신을 이제 구별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쭉 읽어보면 결과적으로는 그 규제의 성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과연 그러니까 규제의 성과를 잘 낼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이제 규제 혁신이다. 이렇게 제가 읽혀집니다. 그래서 그 최근에 그런 의미에 약간 주목할 만한 평가가 아까 그 변화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사실 뭐 영국 같은 경우에 김준기 교수님도 아시지만 입법 사후 영향 평가 이런 것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즉 입법부 영역을 건드리지를 못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규제 영향 분석도 사전적으로 하지도 못하다가 최근에 이제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제 행정연구원에서 기존의 규제 영향 분석에서 더해가지고 규제 사후 영향 평가를 도입을 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 규제 혁신 맥락에서 이런 사후의 규제의 실제 성과가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를 평가하는 이런 것들이 현재 요즘 어떻게 정착이 되고 있고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런 게 조금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발표문을 쭉 보면은 규제 혁신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접근할 건가 이거를 두 가지 기준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규제 단계별로 이렇게 따라가는 거고 하나는 규제 대상별로 이렇게 해서 결합해서 기준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규제 신설 단계에서 전략적 접근, 뭐 집행 단계에서 전략적 접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만약에 논리적인 구조를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다면은 방금 얘기했던 그런 맥락에서 그 규제의 성과나 규제 결과를 한류하는 이런 것과 관련돼서는 어떤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이제 보완이 된다면 연구보고 자체의 논리적인 어떤 그 완성도가 좀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키워드가 사실 전략적이라는 건데요. 이게 이제 재밌는 게 저도 아까 이제 저를 이제 ODA 쪽 연구를 많이 한다 소개해 주셨는데 사실 ODA 쪽에서 한 작년에 그래서 제가 한 그 어떤 연구 과제가 전략적 ODA의 개념이 무엇이고 이걸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전략적이라는 단어가 또 행정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남설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쭉
그래서 그쪽에서도 행정학자를 부르더라고요. 행정학자가 뭔가 알것 같아가지고 이제 불렀는데 이제 찾아보면 이 전략적이라는 게 당연히 이제 군사학에서 시작이 됐다가 학문 쪽으로 들어온 거는 이제 경영학 쪽에서 포터 이후에 이제 들어오게 되었는데 여기서 경영학에서 얘기하는 건 사실은 기업의 그런 목표, 결국은 이익 창출이지. 이거를 위해서 어떻게 뭔가 자원을 잘 배분해가지고 최상의 성과를 낼 것인가. 이거를 전략이라고 하고, 행정학에서는 그 이민호 박사님도 논문에서 브라이슨 얘기를 많이 인용하셨는데, 조직이 뭘 해야 되고, 이거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할 것인가. 요렇게 좀 접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 현장에서 전략적이라고 했을 때 이거를 성과를 잘 내게 하는 거, 뭐 아니면 체계적으로 접근하게 하는 거, 아니면 ODA 쪽은 너무 많은 그 이해관계자가 있으니까 이거를 다 연계해서 잘 통합적으로 코히어런스를 갖추게 하는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개념들로 사실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요 발표문을 쭉 읽다 보면은 그 이민호 박사님이 이 전략적을 약간 성과에 더 포커스를 더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만약에 뒤에 보완을 좀 더 한다면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규제의 성과를 어떻게 잘 내게 하는 규제 혁신은 무엇이고 규제 개혁은 무엇이고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더 많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키워드가 마지막으로 이제 덩어리 규제인데요. 덩어리 규제는 이제 뭐 개념 설명은 잘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여러 번 토론하셨지만 결국은 제가 그냥 이야기를 뭐 복합 과제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또 보면 이 덩어리 규제 한 방을 해결하면 성과가 확 나는 그런 규제로 또 사용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 아까 시간이 없으셔서 많이 좀 표 같은 걸 스킵하셨는데 그런 것 특히 아까 표에 못 넣었다 하신 그 표 5를 보면 나름대로 보면 규제의 그 덩어리 규제를 개념적으로 어떻게 하고 기준을 뭐로 봐서 뭐를 덩어리 규제로 볼 것인가 말 것인가 그 본문 표 5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논의를 전략적 성과 이런 걸로 만약 쭉 끌고 간다라면은 그 덩어리 규제에도 하나 지금 빠져 있는 기준이 성과가 큰 거 이런 게 하나 뭔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했고 그런 거에 비춰봐가지고 뒤에 아까 마지막에 표 쭉 냈던 게 이제 사실 이게 덩어리 규제냐 아니냐라는 그 실태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원래 기존에 있던 규제들도 다 모아놓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끝으로 아까 이제 마지막으로 킬러 규제 좀 여쭈고 싶은데 사실은 김준기 교수님 살짝 아까 언급하셨는데 덩어리 규제하고 그럼 킬러 규제하고 다른 거냐? 아니면은 다르게 접근할 수 있냐 하는데 진짜 현장에서는 조금 다르게 접근하는 것도 같아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킬러는 그냥 제가 그 킬러 규제 발굴할 때 이렇게 보면은 하나 뭔가 딱 하나 찝어가지고 딱 했는데 효과성이 되게 커 보이는 이런 거를 관료들이 좀 찾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봤을 때 이 두 개 규제를 뭔가 차이가 있다고 볼 것인지 이 접근 방법이 어떻게 달라야 될 것인지 그건 좀 개인적으로 궁금해가지고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을 아주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얼마나 어려웠으면은 자꾸 이런 개념들이 진화되고 또 얼마나 어려웠으면은 전략적 접근이란 말을 써서 또 유형화를 해서 차별화되게 접근을 하고 또 성과에 대한 개념을 얘기하고 참 어려운 분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두 분이 지적하시고 또 코멘트 주신 부분은 나중에 한번 발제자께서 정리를 해서 모두 다 말씀 주실 필요는 없고요. 중요한 과제 중심으로 말씀 주시고 플로어에서 좀 질문을 받겠습니다. 교수님들도 좋고 학생들 네 눈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네, 네. 혹시 먼저 학생분들 코멘트나 질문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민호 박사님, 교수님이랑 실장님이랑 되게 잘 들었고요. 최근에 이민호 박사님께서 이 전략과제 리스트업을 한번 해보라고 하셔서 정리를 한번 해봤었는데 이게 매년 오늘 레토릭이 되게 많았던 것처럼 매년 분류도 다르다는 생각을 그래서 이게 뭔가 정돈을 하고 그리고 규제가 뭐가 해결을 해야 되는지 체크를 하려면 그래도 일반적인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혹시 그 와중에도 매년 적용되는 기준 이게 있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해주신 강의 잘 들었고, 저는 이제 규제에 대해서 평소에 많이 생각을 해보지는 않아가지고, 이번에 좀 이제 뉴스로만 접해왔던 수많은 이제 규제와 관련된 단어들에 대해서 조금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드는 생각은 계속 규제하면은 떠오르는 단어 중에 하나가 또 이제 규제왕국 대한민국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러면은 그동안 이렇게 수많은 노력들에 따라서 실제로 저희가 뭐 이제 규제왕국이라는 말이 계속 들리고 있긴 하지만 좀 개선이 되어가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이 좀 혼자 이렇게 들으면서 좀 궁금해서 코멘트 남겨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교수님들? 예, 이수영 교수님. 이 박사님 발표 그리고 두 분 교수님 토론, 과장님 교수님 토론 감사합니다. 뭐 제가 규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냥 궁금한 거 한 가지 정도 여쭙고 싶은데요. 일단은 규제에다가 이제 그 전략적 접근을 하신 거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신선하고 재미있었습니다. 이제 유형을 구분하면서 목표를 좀 명확히 하고 조금 더 이제 효율적으로 성과를 이제 내기 위한 접근을 이제 해야 된다는 말씀을 이제 하시는 것 같은 그런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규제 유형을 이제 5개로 이제 구분하셨는데요.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옛날에 최영순 교수님 수업을 들었던 기억을 리마인드 해보면 뭐 늘 이제 누구나 얘기하지만 경제적 규제는 완화하고 사회적 규제는 강화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교육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 5개 유형에도 그런 이제 완화나 강화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되어 있는 개념인지 그런 게 일단 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포럼을 주관하셨죠, 우리 이수영 부원장님. 예, 질문 주시고 우리 또 소장님. 오늘 좋은 말씀하고 특히 정리를 잘해주셔서 결국은 결론 파트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되고. 근데 사실 덩어리 규제의 뉘앙스를 보게 되면 아까 김중현 선생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일종의 사악한 위키드 프로블럼 형태를 규제 영역에서 바라보는 방식인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여러 가지 면에서 얘기해 볼 수 있지만 결국은 주체를 특정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되게 협업이라고 하는 것이 요구가 되고, 근데 협업이 그동안 제일 안 되는 것도 사실은 누구 책임이고 그로부터 공과를 누가 가져갈 것이냐의 문제가 또 이후에 정치적으로도 연결되어 있어서 또 다른 형태의 어떤 내부적인 정치 다이나믹스가 존재하는 것이라서 눈에 보이는 규제 자체보다는 그 뒤에 있는 것이 훨씬 크게 작동하는 것이라서 어찌 보면은 지금 몇 대에 걸치 정권이 바뀌었고 항상 비슷한 얘기를 하면서도 못해온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까 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유형론을 구분하는 것도 좋은데 그와 함께 같이 가고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그 유형에 따라서 어떤 형태의 개혁 어프로치가 필요할까. 어떤 거는 분명히 뭐 이렇게 누구에게 책임을 주고 드라이브를 걸는 방식이 효과적일겠지만 어떤 거는 그것이 전혀 먹힘을 안 하거나 백파이어가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런 거를 또 한번 고민해 주시면 최소한이라도 이런 형태의 문제에서는 이런 형태의 어프로치가 상대적인 장단점이 뭐가 있다는 것을 좀 알고 시작을 하면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감사합니다. 포럼을 지금 몇 번 정도 200번, 1100번 중에서 200번 우리 산 포럼의 증인이 아니신가 생각됩니다. 그러면은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우리 발제자께 종합적인 정리와 답변을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연구원에서 연구를 열심히 하다 보면요, 이거 좀 같이 공유하고 싶은데 특히 행정대학원에서 불러주시면은 후배들도 있고 선배가 가서 저렇게 연구하고 있는 것들 약간 자랑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고 선생님들 앞에서도 선생님들한테 잘 배웠습니다라는 걸 조금 어필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어서 무조건 하겠다고 달려왔습니다. 근데 막상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부족한 게 너무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은 이제 아까 전에 처음에 김준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그리고 이제 김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어렵습니다. 그런 규제들. 근데 그걸 해결해야지 체감도가 높아지고 이런 거기 때문에 아까 김준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교계위 회의 시간이 굉장히 늘었거든요. 그래서 중요 규제라고 하는 것들이 과거에는 연간 한 250, 300건씩 됐었으면 1년에 중요 규제라고 하는 것만. 근데 지금은 50건 되는데도 절절매세요. 왜냐하면 그 정도로 힘들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규제를 만들 때도 그런데 정비할 땐 더 많이 시간이 걸릴 거고 그럴수록 우리는 더 집중적이고 정말 여기 과장님 계시지만 몇 분 안 계세요. 이렇게 규제 정비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과장님이 하실 수 있는 과제 몇 개 없거든요. 근데 전부 쳤고 다 하시거든요. 사실은 그런 분들이 몇 개 이제 전략적인 과제를 중심으로 하려면 그게 어떤 건지 찾아내야 되는데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사실 덩어리 규제, 전략 과제라는 개념을 갖고 온 거고요. 사실 보시면은 해마다 이번 정부에 들어왔어도 들어오자마자 5월에 들어왔는데 9월에 900건인가 발굴했대요 과제를. 그게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해마다 만들어내고 그 과제들이 좀 아까 그 과장님이 얘기하셨듯이 연속성 있게 관리됐으면 좋겠다. 사실 신설 강화 규제에 대한 중요 규제 관리도 잘 안 됩니다. 리스트업은 돼 있을 텐데요. 그 중요 규제들이 뭐 예컨대 5년 있다가 아까 김은지 교수가 얘기했던 사후 평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중요했으니까 다시 한번 평가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개념이 없어요. 그 개념이. 만들 때 이거는 따로 심사했다는 것밖에는 아무런 관리 도구로 쓰이지 않고 있어서 정비 과정에서 덩어리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로 만들면 저희가 그거를 최종적으로 리스트업을 하나 해서 그게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정부에 제출되고 정부에서 그런 걸 리스트 중심으로 보시면은 덩어리 규제라고 돼 있는데 이도현 학생이 좀 찾아봤겠지만은 분야는 되게 멋있어요. 근데 막상 과제 보면 별거 아닌 게 막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괴리도 굉장히 심하고요. 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과제인가도 의문스럽고요. 실제로 해결된 것도 해결됐다 그러는데 왜냐하면 정부는 정비 아니면 미정비거든요. 근데 정비에 부분 정비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관리될 수 있게끔 저희가 하려면은 일단 기존 규제라고 우리가 전략 과제라고 하는 것들 한번 조금 자세하게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렸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 경험인데 이제 몇 년 전에 갈라파고스 규제 정비에 대한 얘기가 지금 직구 사태로 굉장히 핫 이슈가 되신 이제 이정원 차관님이 실장이실 때 준비하셨던 건데 해외에 없는 것들 해보자. 그래서 저 굉장히 좋다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각 이제 그러니까 기관들의 대한상이라든지 사업자 단체에서 해외에 없는 규제들 갖고 와라. 보면 영국에서 대형 버스가 뭐 요만 사이즈가 이 정도 되는데 한국은 도로폭 때문에 작아요. 그래서 영국 버스가 수입이 안 된대요. 그래서 영국 상공에 있어서 막 그런 거 낸다라든지 굉장히 많은 주제를 받아가지고 갖고 왔어요. 그걸 갖고 부처에다 뿌리면 어떻게 되냐면 부처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왜 안 되는지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정리해서 또 반박을 해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 없고 과도한 이유가 왜 그런지에 대한 그 쟁점을 가지고 서로 논박을 하다 보면 사실은 이렇게 합리적으로 규제 개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과정에서 쟁점이 있으니까 저희 연구원에서 그런 쟁점들을 어떻게 파악하고 어떻게 접근해서 어떻게 이런 근거 자료를 만들어서 이 규제 개선을 정비할 건지 좀 하겠습니다 했더니 시간이 없으시대요. 빨리 총리님이 발표하시고 연말에 나와야 된대요. 그래서 뭔가 좀 세계적으로 정비하고 싶은데요라고 아까 김은주 교수가 얘기했는데 세계적 정비를 얘기를 했더니 그냥 윗선까지 올라가면 돼. 과장선에서 안 되면 국장 타고 국장 안 되면 장관 불러서 조지면 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도 아까 정치적 접근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정치적 접근이라는 게 사실 권위라든지 이런 걸로 정치적인 어떤 그런 영향력으로 사실은 좀 힘센 부처에서 나 요번에 미래 AI 규제 하도 막 얘기하시니까 AI 쪽으로 붙이면 모든 규제 다 개선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식의 정치적 접근이 바람직한가 이해관계가 정치적 접근이 필요하긴 하겠지만은 그걸 백업할 수 있는 게 사실 행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측면에서 덩어리 규제라는 말을 썼지만 사실은 개별 규제와 개별 과제와 전략 과제 그 이분법 되어 있는 전략 과제의 핵심적인 부분을 덩어리 과제라는 걸 저희가 좀 정리해보고 싶었다는 거고요. 그래서 행정대학원에서 저희가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정치적인 접근이 사실 그게 다한 것 같지만 그걸 하기 위한 백업들은 저희가 다 이런 논리적인 접근,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서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잘 준비해서 저희 후배님들과 선생님들께 누가 되지 않는 연구 과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네. 사실은 진짜 하고 싶은 얘기 많은데 조금 이게 우리가 학문적으로 사실은 오늘 연구하는데 자리긴 하지만 제가 1분만 좀 보태면 이 전략이라는 말이 사실은 되게 위험한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아까 뭐 포터에 대한 얘기도 있고 다른 쪽에 선택과 집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이라는 거는 개혁하는 입장에서는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사실은 요즘은 우리 공무원들이 워낙 많이 지금 공격을 받고 있는 게, 저도 이제 큰 규제 개혁의 큰 위기라고 하는 게 아까 정치 얘기도 했지만 정권이 바꾸고 정부가 바뀌면 왜 이걸 선택했느냐, 그다음에 왜 이걸 여기까지 개선한 정도까지도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게 한 3개, 4개 정부 거치면서 정부 끝날 때마다 뭐 감사원 감사, 국정감사, 그 작년에 이제 검찰 조사까지 사실은 이게 말로 웃을 얘기가 아니라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규제 개혁 자체, 정부 내의 개혁 작업도 상당히 오염되고 왜곡되어 있다. 그래서 아까 학생이 이제 그 기준에 대한 게 사실은 지금 없어요. 역대 정부에서 덩어리 규제를 어떻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찰 수사 같은 경우에는 인지 수사하고 고소 고발에 의한 수사 두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저 정부 개혁에서는 하향식이다, 상향식 정도로 얘기하는데 이 정도밖에 없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한 게 이제 아까 전략적 규제 개혁이라고 하는 양날의 칼.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그 책임을 져야 하는 관료 입장에서, 개혁 주체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뭐 장차관 수석부터 시작해서 아무도 책임지려고 안 합니다. 그래서 되게 어려운 과정이다 정도 첨언하면서 공무원의 변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관해 주신 우리 이수영 부원장님, 또 발표해 주신 이민호 박사님, 또 토론해 주신 임택진 과장님, 김은주 교수님, 그리고 또 항상 포럼을 참석해서 운영을 해주시는 우리 금연섭 소장님 감사드립니다. 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이게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에 그럴수록 기본에 충실하고 또 성공 사례를 중심으로 빌드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기회가 있으면 혹시 우리 임택진 과장님께서 오셔서 성공된 사례 중심으로 이게 어떻게 해서 성공을 할 수가 있었는지 뭐 그런 것들로 케이스 스터디 내지는 성공 사례에 대한 것으로 빌드업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200회 가기 전에 한번 해주세요. 다들 네. 갈라파고스가 그런 의미에서도 또 쓰이는군요. 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